엄마 선자 72세는 딸 지은의 40번째 생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있는 딸의 단골 파티세리에 들렀다. 딸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딸기, 초코 케이크를 특별 주문했고 그 케이크는 적지 않은 돈이 들었지만 딸 하나뿐인 인생에선 아깝지 않았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 초인종을 누르자 어린 시절처럼 반짝이는 얼굴을 기대하며 웃음을 지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의 표정은 놀랍도록 매정했다. 아, 엄마였구나 라고 말하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생일 축하해, 내 사랑아. 선자는 촛불까지 꽂아둔 케이크를 내밀며 말했다. 어릴 때처럼 딸기 초콜릿 케이크야.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 지은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선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짐인 듯 보였다. 엄마, 얘기할 게 있어요. 하고 건조하게 말한 뒤 케이크에 대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녀는 선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자 선자는 그 집이 자신이 지은과 민수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마련해 준 것임을, 그 집을 구입할 때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썼다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지은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차가워진 음성으로 시작했다. 생일 선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진짜 뭔지.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여행, 반지, 아까 말한 새 차도 알아볼게. 지은은 선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하나하나 단어를 음미하듯 말했다. 그 눈빛은 선자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제가 생일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건 잠깐 멈추고는 엄마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선자는 심장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기 딸, 자기 피부티가 생일 선물로 자신의 죽음을 바랐다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들었죠? 지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엄마의 전화와 불시 방문,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는 것들, 모든 간섭이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 삶이 훨씬 편할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엄마는 이제 그만 제 삶에서 빠져줘요. 선자의 손이 떨렸다. 72년을 살아오며 45년 동안 엄마로서 살아오며 이런 말을 딸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은아, 흐느낌 사이로 말했다. 엄마야, 너에게 다 준 거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지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팔짱을 끼며 짧게 잘랐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는 늘 필요로 당연히 여겼고 그걸로 위안을 삼았어요. 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숨이 막혀야지 엄마. 선자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 위로 촛불 왁스가 조금 녹아내렸다. 하루 종일 꿈꿔온 포옹과 웃음, 가족 식사의 장면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선자는 마지막으로 다정하게 붙잡아 보려 했다. 난 아직 내 곁에 있고 싶어. 네 삶의 일부로 살고 싶단다. 너밖에 없어.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너의 전부인 게 싫어요. 스스로 삶을 살아. 나 좀 내버려둬요. 다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선자는 일어나 케이크를 꼭 쥐고 집을 나섰다. 문턱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옛날의 다정한 아이 같은 흔적도 없었다. 오직 빨리 가라는 조바심 뿐이었다. 생일 축하해, 지은아. 선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문을 닫았다. 그날이 자신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갈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선자의 다리는 휘청였고 심장은 부서진 채였다. 비싼 케이크는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녹은 촛농은 멈추지 않는 눈물과 닮아 있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선자는 지은을 돌보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기가 되었을 때 밤새 안아주던 소파, 유치원에 보낼 때 불안해하던 그 밤들, 초등학교 때 열날 때 밤샘으로 병원을 뛰어다니던 일들. 선자는 과거를 되짚었다. 지은이 3살 때 폐렴에 걸렸을 때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한동안 야간 근무를 더 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전공을 여러 번 바꾸자
등록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출을 늘려가며 학비를 냈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치를 때는 가능한 한 딸이 원하는 결혼식을 하게 해주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보태주었다. 집 계약금을 대신 내주었고 민수가 실직했을 때 수개월간 생활비와 대출을 대줬다. 쌍둥이가 생겼을 때는 무료 육아 도우미가 되어 밤마다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선자는 작은 책상 서랍에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꺼냈다. 그 안에는 딸과 그 가족을 위해 쓴 모든 증거들이 차곡차곡 모여 있었다. 자랑하려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온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보관했던 자료들이다. 조심스럽게 계산해보니 지난 45년간 딸을 위해 썼던 돈과 정성은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학 등록금, 결혼비용, 집 마련 보증금, 생활비 보조, 아이들 양육비까지 합하면 수억 원대의 희생이었음을 대충 가늠할 수 있었다. 종이 위에 흐르는 눈물 방울을 보며 선자는 생각했다. 만약 그 돈을 은행 이자로 불렸다면 지금쯤은 어쩌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은 이제 소용없어 보였다. 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마음을 붙잡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선자는 문득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감각을 느꼈다. 오랫동안 몸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자존심과 자립심이 깜박 빛을 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남의 삶에 자신의 존재를 맞추지 않겠다는 결심이 천천히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찬장 속에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며 느꼈던 보람, 마음이 닿았던 환자들, 스스로 해낸 작은 승리들이 적혀 있었다. 선자는 더 이상 오직 엄마로서만 존재하지 않기로 했다. 딸에게 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설계하려 했다. 집을 사주고 결혼비를 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던 시간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되 더는 자신을 희생만 하며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선자는 동네 작은 한옥 카페에서 자원봉사 수업을 신청했다. 오래전에 배우고 싶었던 도예 교실도 등록했다. 서둘러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소소한 일상에서 자신만의 숨결을 다시 찾아갔다. 지은과의 관계가 당장 회복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자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라져라 라고 말할 때 그 말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선자는 딸의 생일을 빈손으로 지켜본 그날을 자신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준 계기로 바꾸기로 했다. 외로운 날들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위해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다. 만약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복리 이자로 불렸더라면 지금쯤 선자는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몇억 원대의 여윳돈과 함께 편한 전원주택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자는 사랑에 투자하기로 선택했다. 딸을 위해 쓴 모든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엔 딸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줄 거라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손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번호를 눌렀다. 한 번 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정말 오늘 그 끔찍한 말을 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5번째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차가운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짜증 섞인 응답이었다. 지은아, 오늘 네가 한 말 진심이었니?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후회라곤 찾아볼 수 없는 대답이었다. 엄마, 제발 이제 좀 이해해요. 제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요. 엄마의 집착은 건강하지 않아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선자는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 사랑을 집착이라 부르다니. 네, 바로 그거예요.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경계 좀 지켜주세요. 제 삶을 살게 놔둬요. 전화를 끊었을 때 선자는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오해가 아니었다. 딸은 진정으로 엄마의 존재를 짐으로 여겼고 그 짐을 치워버리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한 선자의 속에서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나를 사라지게 하라 했지. 그러면 사라지되 그녀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아니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차분하고 단호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의 오래된 대형은행의 명동 지점이었다. 그곳에는 딸의 집 비상금 명목으로 같이 만들어뒀던 통장이 있었다. 여행이나 갑작스러운 집수리용으로 만들어뒀다 라며 넣어둔 돈 20만 원이 아니라 몇만 달러가 들어있던 공동명의 계좌였다. 은행 창구에서 박 지점장은 선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자님, 오랜만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자는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엔 친절보다 결의가 배어 있었다. 공동계좌번호 587282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전액 제 개인 계좌로 옮길게요. 지점장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주의를 줬다. 잔액이 꽤 됩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선자는 흔들림 없이 서명을 했다. 통장 속 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기 소유권을 되찾는 행동이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는 창구였다. 몇 달 전, 민수가 실직했을 때 선자가 대신 내주었던 대출금 기록들. 그때 선자는 공동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 사실이 성가신 책임이자 권리가 되었다. 대출 담당자 김 과장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다. 공동 서명자의 경우 원금 상환 의무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면 서명자에게 넘어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입증되면 서명자는 권리를 행사해 담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자는 지난 하에 8달치나 대신 갚아준 기록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그 권리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은 문서를 정리해 복사본을 건네주었다. 우편물이자 증거들이었다. 민수가 다시 해고된 사실을 지으니 무심코 말해준 것이 도리어 선자의 결단에 불을 붙였다. 지은은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정보는 선자에게 행동의 무기가 되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변호사 안영수 사무실이었다. 안 변호사는 선자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고인의 남편과도 친분이 있었다. 선자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선자는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케이크 앞에서 들은 말, 딸의 차가운 태도, 지난 45년간의 희생과 가사, 그리고 손에 쥔 영수증 한 꾸러미. 안 변호사는 한참을 듣고 난 뒤 차분히 말했다. 정말 참담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선자 씨에게 더 유리할 겁니다. 유언장을 바꾸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합시다. 선자는 결심을 전했다. 유언을 전면 수정해서 더 이상 지은에게 모든 걸 남기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가 소속되어 있던 지역 복지회관과 노인 자활센터의 일부를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제 이름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유언장 변경, 재단 설립 또는 지정기부처 설정, 그리고 담보건 행사 가능성에 관해 준비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선자 씨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선자는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복수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설계하려는 결단이었다. 그날 오후, 선자는 오래된 일기장과 영수증 박스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단순히 지은에게서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바랐던 사라짐은 외형적 제거였겠지만 선자가 택한 길은 더 깊고 예리했다. 그녀의 생활을 재정립하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자는 자신을 위한 작은 기쁨들, 장독대 김치 한 통, 주말의 전통시장 산책, 토요일 아침 한옥 카페의 따뜻한 차를 다시 삶에 들이기로 했다.
지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선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사라져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선자는 법적 정비를 마치고 마음을 다져 자신만의 삶을 차근차근 다시 만들어가기로 했다. 손자들을 위한 신탁 기금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자 안영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다만 그 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만 25세가 될 때까지 지은 씨가 손댈 수 없게 하시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제 생명보험도 저축도 모든 재산에서 지은 이름은 전부 빼주세요. 제 딸은 제 죽음을 원했지만 실제로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모든 법적 서류를 검토했다. 1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 수십 년 모아온 저축, 소형 아파트와 적립식 펀드, 그동안 전부 지은에게 남겨두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오랫동안 봉사해온 고아복지재단으로 넘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은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회수할 준비도 해주세요. 제가 공동담보인이라 권리가 있고 게다가 민수는 또 직장을 잃었어요. 안 변호사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다. 이제야 의도가 보이네요. 정말 여기까지 하실 겁니까? 네, 확실해요. 선자는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딸은 내가 사라지면 편해질 거라 했지요. 좋아요, 사라져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없을 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보여줄 겁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땐 이미 저녁 어둠이 서울 거리를 덮고 있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발걸음이 가벼웠다. 45년 동안 지은만을 위해 살며 내 꿈과 욕망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선자는 몇 년 만에 혼자 와인잔을 따랐다. 자기 자신을 위해 건배하는 것은 낯설지만 묘하게 자유로웠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몇 달 전 저장만 해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은퇴자를 위한 해외 체류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였다. 안녕하세요. 최선자라고 합니다. 스위스 장기 체류 프로그램 홍보를 봤는데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스위스는 저희 고객분들께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예요. 단기에서 장기 체류, 영주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전부요. 선자는 주저없이 말했다. 72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알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을 살아온 도시. 곧 이곳도 추억 속 풍경이 될 터였다. 딸이 생일 선물로 원했던 사라짐을 선자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뤄주려 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은의 가장 큰 악몽이 되리라는 사실은 딸은 알지 못했다. 그 다음 며칠은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과 비밀스런 준비로 가득 찼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여전히 가슴 한켠엔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결심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오직 딸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러던 수요일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은이었다. 잠시나마 선자는 혹시 사과하려는 걸까 기대했지만 그건 여전히 순진한 희망이었다. 엄마, 차갑게 들려오는 목소리. 부탁 좀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쌍둥이가 이번 주 금요일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민수랑 저는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요. 그날 밤 애 좀 봐줄 수 있죠? 아이러니했다. 자기 생일에 엄마가 죽길 원했던 사람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애 베이비시팅을 부탁하다니. 안 돼. 선자는 단호히 잘랐다. 뭐라고요? 못한다니요? 놀란 목소리였다. 엄마가 거절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나도 계획이 있어. 선자는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72살 먹은 엄마가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지은의 비아냥은 깊이 상처를 냈지만 선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 알 바 아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 엄마?
어떻게 손주들을 두고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늘 써먹던 감정적 압박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네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내가 죽는 거라 했잖니. 이제부터 사라지기로 했어. 긴 침묵 끝에 지은은 비웃듯 말했다. 정말 유치하네요. 며칠 지나면 또 드라마 끝난 듯 굴 거잖아요. 아니, 이번엔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선자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날 오후 선자는 다시 은행으로 가 평생 모은 적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현금 다발을 봉투에 넣어 금고에 보관했다. 스위스로 떠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여행사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 항공권을 확정했다. 화요일 저녁 7위 희행, 무기한 연장 옵션 포함. 비용은 5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 목요일 아침, 옆집에 사는 68세의 이 여사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왔다. 선자 씨, 요즘 달라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선자는 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히 웃었다. 네, 이젠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선자의 모든 희생을 묵묵히 지켜본 이는 옆집 친구 이 여사였다. 지은이 조금만 연락해도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가는 모습, 자신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딸에게는 비싼 한정식 도시락을 사다 주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선자는 지은의 생일날 벌어진 일과 지난 일주일 동안 세운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세상에, 선자 씨, 이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가장 끔찍한 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단 거예요. 선자는 담담히 설명했다. 내 존재가 귀찮은 짐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정말 스위스로 가실 거예요? 네, 이미 표를 샀어요. 화요일에 떠납니다. 이 여사는 선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제가 전적으로 지지해요. 지은이가 한 말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으니까요. 선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설명했다. 지은이 정말 엄마가 죽은 줄 알도록 최소한 한동안은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싶었다. 이 여사가 아파트에 들어와 빈 집과 작별 편지를 발견하는 증인 역할을 해주는 시나리오였다. 정말 기발한데요. 이 여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버릇없는 아이가 이제야 엄마 잃는 기분을 뼈저리게 알겠네요.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오히려 이게 지은이를 깨우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 선자는 평생 가장 중요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지은의 책상 위에 남겨질 것이었고 모든 걸 바꿀 편지였다. 수없이 고쳤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지은아, 네 생일 선물로 내가 사라져 달라 했지?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마.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다. 네가 필요할 때마다 내 시간을 버리고 내 꿈을 접으며 살아왔지만 이젠 달라.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네가 알길 바란다. 편지에는 지난주 동안 바꾼 모든 서류도 함께 동봉했다. 변경된 유언장, 내가 대신 내주던 건강보험, 해약 통보서, 민수의 불안정한 직업 상황을 근거로 담보권을 행사하겠다는 공식 서류, 그리고 그동안 지은이 가족에게 흘러가던 재정적 지원 중단 통보. 무려 23장에 달하는 편지는 이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엄마 없는 삶이 더 편하다 했지. 이제 정말 편할 거다. 다만 훨씬 더 비쌀 거라는 것도 알아둬라. 금요일 밤 선자가 짐을 가방 2개에 꾸리던 중 지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았다. 3번 더 울렸지만 그대로 두었다. 이제는 말할 게 없었다. 토요일 민수가 문 앞에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지은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버리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다는 거니? 선자는 무심히 물었다.
도와주시던 걸 다 끊으시려는 거잖아요. 애들도 어머니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고요. 재미있었다. 지은이 원할 때는 귀찮은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매달리다니. 민수 씨, 아내가 분명히 말했죠. 내 존재가 짐이라고. 난 그저 그 뜻을 존중할 뿐이에요. 그건 화가 나서 잠시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더군요. 생일 선물로 내 죽음을 원한다는 말 충분히 설득력 있던데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선자는 차갑게 대답하며 문을 닫았다. 손주들에게 내 안부 전해줘요. 그 다음 날 일요일은 마지막 서울에서의 하루였다. 40년 동안 근무했던 병원, 어린 지은을 데리고 자주 산책했던 남산공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교회까지 인생의 흔적들을 천천히 걸으며 작별을 고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불안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 때문이었다. 모험에 대한 설렘. 72세의 나이에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시작하려 했다. 월요일 새벽 5시 약속대로 이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갓 내린 커피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큰 탈출 준비됐죠? 준비됐지. 선자는 짐 2개를 들고 대답했다. 여기 아파트 여분 열쇠도 챙겼어요. 그리고 지은이 책상에 남겨둘 편지랑 서류도 다 맡았고요. 모든 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수요일, 이 여사가 지은을 찾아가 빈 아파트와 편지를 발견한 것처럼 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전화도 이틀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비상열쇠로 들어가 보니 편지만 남아있었다는 설정이었다. 걱정 마세요, 선자씨. 제가 연극교사로 30년을 살았잖아요. 인생 최고의 연기를 보여드리죠. 이 여사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아침 6시 택시가 도착했다. 가방을 싣는 순간 선자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곳에서 15년을 살았다.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15년을 살아온 아파트였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은 없었다.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기분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다. 인천공항이요. 그 2마디가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40분 동안 나는 뒤에 두고 가는 것들을 떠올렸다. 병원에서의 봉사, 매일 반복되던 단조로운 일상, 지은의 문제를 걱정하던 시간들. 하지만 곧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유도 생각했다. 스스로 결정할 자유, 내 돈을 내 자신을 위해 쓸 자유, 딸의 끝없는 정서적 요구에서 해방되는 자유.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은에게서 3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이어서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애들이 엄마 찾고 있어요. 전화 좀 받아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다. 평생 24시간 불려 다닐 수 있는 존재로 살다가 이제서야 필요하다니 아이러니했다. 취리희행 비행기는 길었지만 차분했다. 몇십 년 만에 아무도 내 위치를 모른다는 사실, 아무도 부탁이나 돈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슴 벅찬 해방감이었다. 12시간 비행 동안 나는 일주일간 벌어진 모든 일을 일기에 기록했다. 감정 하나, 선택 하나까지 잊지 않으려 했다.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난 순간의 해방감을 생생히 남기고 싶었다. 취리 공항에 도착하니 여행사 직원이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젊고 친절한 한국인 직원 박현우 씨였다. 최 선자님, 스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 되셨죠? 이미 준비됐어요. 나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시내 중심에 있는 아파트로 나를 안내했다. 한 달간 임시로 계약된 숙소였다. 창문 너머로는 공원과 호수가 보였다. 그는 두꺼운 안내책자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에는 추천 식당, 연령대별 활동 모임, 독일어 수업, 금융상담 예약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내일 오후엔
재정 상담사와의 만남도 잡아뒀습니다. 그날 밤 수십 년 만에 가장 편안히 잠들었다. 새벽에 울리는 전화도 갑작스런 부탁도 책임도 없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뿐이었다. 수요일 아침, 나는 호숫가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작은 꽃집에서 생화를 사서 방에 두었다. 그리고 불필요하지만 마음에 드는 10만 원짜리 실크 스카프를 샀다. 단지 내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아끼던 지난 세월과는 달리 이번엔 오직 나만을 위한 소비였다. 거리를 걸으며 지난 5년간 지은에게 쏟아부은 돈을 떠올렸다. 민수가 실직했을 때 대신 낸 대출금, 손주의 교정비, 끊임없는 선물, 손주 보러 다닐 때 기름값, 가져간 음식들까지 합하면 수천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편안히 살 수도 있었는데 결국 나를 짐이라 여긴 딸에게 다 쏟아부었다. 오후 2시, 스위스 시각은 서울 아침 8시였다. 이 여사가 지은의 집에 편지를 전할 시간이 다가왔다. 호숫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며 곧 울릴 전화를 예감했다. 몇 시간 뒤 정말로 휴대폰이 떨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지은? 받지 않았다. 곧 다시 울렸다. 또 지은. 이번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디 계세요? 이 여사님이 편지를 전해주셨는데 정말 사라지신 거예요? 지은아, 편지는 읽어봤니? 나는 잔잔히 호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읽었어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지금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네가 원했던 대로, 멀리. 그런 뜻 아니었어요. 화나서 그냥 한 말이에요. 민수도 또 직장 잃고 애들도 문제 많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엄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네가 생일 선물로 내가 죽길 바란다 했을 때 충분히 진심처럼 들렸단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45년 동안 난 너만 위해 살았다. 내 꿈, 내 시간, 내 돈, 내 기회 모두 내게 줬지. 그런데 내가 바란 건 오직 네가 날 사랑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말이었어. 그런데 네가 원한 건 내 죽음이었지. 그 말은 절대 지울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다. 하지만 선자는 담담히 말했다. 이제 늦었어. 이번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 차례야. 그 말이 차라리 잘 됐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말 덕분에 이제야 눈이 떠졌으니까. 수십 년 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내 삶을 사는 중이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렸다. 애들이 할머니 찾고 있어요. 왜 안 오시냐고 계속 물어봐요. 아이러니했다. 그동안은 내가 약속을 취소해가며 손주를 돌봐주고 값비싼 장난감을 사주고 내가 김치찌개 끓여다 주는 게 당연했는데 정작 내가 사라지자 비로소 공백이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애들은 괜찮을 거야. 나는 스위스 알프스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아이들은 금방 회복하지. 하지만 이번엔 뼈저리게 배울 거야.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걸. 엄마, 제발. 이렇게 사라지시면 안 돼요. 엄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아프면 누가 알아요? 이제 와서 내 안부를 걱정하다니 참 편리한 일이었다. 지은아, 지난 5년간 내가 혈압 때문에 병원에 3번이나 입원했어. 네가 몇 번이나 와줬는지 아니? 단 한 번도 없었지. 그때마다 내겐 늘 더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 그땐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첫 번째는 내가 응급실에서 전화했을 때 네가 미용실 예약 때문에 못 왔다 했지. 두 번째는 민수 생일이라 파티가 중요하다 했고, 세 번째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잖아. 침묵은 곧 기억이 맞다는 걸 증명했다. 엄마, 건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면서 내가 쓰는 돈은 항상 필요했겠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은이 외쳤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날 그리워하는 거냐?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하나가 사라진 걸 아쉬워하는 거냐?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벨이 울렸지만 이번엔 전원을 꺼버렸다. 첫 자유의 밤을 온전히 누려야 했으니까. 그날 저녁 호숫가에 있는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메뉴에서 가장 비싼 연어와 캐비어 요리를 주문했고 프랑스산 와인 한 병을 다 비웠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던 나는 처음으로 내 돈을 오직 나만을 위해 썼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수십 3개가 쏟아졌다. 처음엔 엄마, 제발 연락 좀 받아요에서 시작해. 나중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편지를 남겼다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네요. 또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공동계좌 해지했다던데 우리 어떡해요? 라는 메시지까지. 결국 본심이 드러났다. 내 안부가 아니라 돈과 집 문제 때문이었다. 나는 단 하나의 답만 보냈다. 난 괜찮다. 내 자리에 잘 있다. 날 찾지 마라. 불과 5분 만에 답장이 왔다. 엄마가 뭘 하는지 모르시네요. 우리 다 망치실 거예요. 변호사 말로는 엄마가 집까지 가져갈 수 있다던데. 드디어 깨달았겠지. 내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스위스 금융상담가와 만남을 가졌다. 그는 노련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현재 저축과 국민연금으로도 평생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의료 체계도 훌륭하고 삶의 질도 탁월합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 재정을 오직 나만을 위해 계산해 보았다. 딸의 비상사태를 위해 저축하던 습관 없이 내 욕구와 필요에 맞춰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해방감을 줄 줄은 몰랐다. 상담가는 덧붙였다. 스위스에 오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정을 안고 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위해 다시 시작하러 온 분들이죠.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나처럼 버려진 엄마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독이 되는 가족 대신 자기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나는 시니어 하이킹 모임에 합류했다. 버스에 오른 노인들은 모두 모험을 찾고 있었고 나이도 60에서 75세까지 다양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 옆자리 독일 여성 잉그리트가 물었다.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나요? 나는 더는 숨기지 않았다. 딸이 생일 소원으로 내 죽음을 원했거든요. 잉그리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죠. 집을 사주고 손주를 키워주고 노후를 다 바쳐도 결국 난 짐일 뿐이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상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잉그리트가 물었다. 나는 그냥 딸의 삶에서 사라졌고 지금 이렇게 여기 있죠. 내 대답에 잉그리트는 감탄한 듯 미소 지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전 제 독이 된 가족에게서 벗어나기까지 5년이 걸렸거든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절 다리 달린 ATM 취급했죠.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잉그리트는 독일에서 스위스로 건너온 지 2년이 됐다고 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휴가비, 새 차 구입, 갖가지 욕심이 있을 때만 그녀를 찾았다고 한다. 경계를 세우자 돌아온 건 이기적인 엄마라는 비난과 손주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협박이었다. 처음 몇 달은 너무 힘들었어요. 죄책감이 날 잡아먹었죠. 좋은 엄마라면 끝까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물었다. 아이가 내 행복을 묻거나 내 생활이 괜찮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단 걸 깨달았어요. 오직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만 신경 썼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착취일 뿐이죠.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울렸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감정적 조종을 효도라 착각했고 끊임없는 요구를 진짜 필요라 믿어왔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62통, 문자 47개.
대부분 지은과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지만 모르는 번호도 섞여 있었다.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읽어 내려가자 딸의 불안이 점점 어떻게 바뀌는지 보였다. 처음엔 간절했다. 엄마, 제발 돌아와요. 애들이 울어요. 그러다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갔다. 은행에서 금요일에 오라네요. 공동 서명자로서 엄마가 집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데 오해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섯째 날엔 공격적이었다. 엄마, 이건 유치한 짓이에요.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제발 어른답게 굴고 돌아와요. 마지막엔 절박했다. 병원, 경찰, 지인들 다 찾아봤어요. 아무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발 살아계시다고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 탓이에요. 놀라운 건 그 어떤 메시지에도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나에게 죽어달라 했던 잔인한 말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오직 내 부재가 그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결과만이 중심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냈다. 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수십 년 만에 가장 행복하다. 지금 네가 겪는 건 내 말과 행동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이번 경험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잃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즉시 답장이 왔다. 엄마, 고칠 수 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돌아와요. 나는 마지막으로 글을 보냈다. 빈말로는 부서진 마음을 회복할 수 없어. 내 말은 내 진심을 보여줬고 그 진실은 아무 약속으로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지은과 민수의 번호를 차단했고 모르는 번호까지 전부 막았다. 이제 그 장을 완전히 닫을 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금융상담가 하인츠 마이어를 다시 만나 스위스 영주권 신청 서류에 서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각과 연금 아이체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정말 이렇게 영구적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큰 선택입니다. 살면서 한 결정 중에 가장 확신 있는 선택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서명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요구가 아니라 내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선자 씨, 큰일이에요. 지은이가 울며 불며 제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를 돌려보내 달라고. 그건 오해였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사실대로 말했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라고, 나라도 사라졌을 거라고. 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자기 이웃들조차 다 알게 됐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혹시 돈 문제 얘기도 했나요? 당연하죠. 엄마 도움 없인 대출 갚을 길도 없고, 민수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애들 학용품도 사주기 어렵다고 울먹이더군요. 역시 예상대로였다. 그녀가 잃은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대주던 역할이었다. 앞으로 누가 나를 묻거든, 특히 지은이라면 그냥 죽었다고 하세요. 사실이니까요. 지은 생일날 늘 희생하던 엄마 최선자는 이미 죽었으니까. 알겠어요. 그게 선자 씨에겐 최고의 선택 같아요. 스위스에 온 지 3주. 내 삶은 상상 이상으로 새로워졌다. 일주일에 3번 독일어 수업, 화, 목, 수채화 교실, 일요일마다 외국인 독서 모임. 수십 년 만에 내 달력이 내가 선택한 일정으로 가득 찼다. 즐거움과 성장을 주는 활동들 뿐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돈이었다. 지은의 끝없는 요구가 사라지자 내 저축은 줄지 않고 오히려 불어났다. 마이어와 함께한 투자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제 나는 내 필요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계획할 수 있었다. 그 목요일 아침 호숫가 단골 카페에서 아침을 먹던 중 국제 번호가 뜬 전화를 받게 됐다.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여보세요? 최선자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억양으로 보아 미국인이었다. 네, 접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사라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선자 씨 고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예요. 선자 씨 안부와 건강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원이라니요? 무슨 민원입니까? 따님, 지은 씨가 제기한 건데요. 선자 씨가 치매나 인지 장애를 겪고 계셔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재산과 삶의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또 갑자기 사라져 해외에서 불안정하게 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딸이 나를 끌어들이고도 모자라 정신질환을 지어내어 내 결정을 무효화하려 한다니. 윌리엄스 씨, 저는 치매도 아니고 인지 장애도 전혀 마주 없습니다. 제 선택으로 스위스에 와 있고 편안한 아파트에서 지내며 최고의 의료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정신도 아주 명료해요. 딸의 주장은 전부 허위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영사관을 통해 의료심리 검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받아서 제 상태가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분노와 허탈감이 몰려왔다. 이미 내게 죽어 달라던 딸이 이제는 내 정신 상태까지 부정하며 내 돈과 삶을 되찾으려 한 것이다. 나는 즉시 서울에 있는 변호사 안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자 씨, 목소리를 들으니 다행입니다. 사실 지난주 지은 씨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알아요. 사회복지과와도 통화했어요. 지은이가 날 치매 환자로 몰고 있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선자 씨가 떠나기 전 바꾼 모든 법적 문서를 무효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근거로요. 말도 안 돼요. 가능합니까?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대화는 전부 녹음돼 있고 선자 씨가 명료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다 남아 있어요. 게다가 스위스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반박됩니다. 그럼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나요? 은행 계좌 접근을 시도했지만 거절됐고 민수 씨 실직을 본인이 직접 인정한 서류가 있으니 집 관련 권리 주장도 불가능합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안 변호사님,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내 정신을 모독하는 거짓 주장은 내 권리를 해치니까요. 저도 그게 옳다고 봅니다. 이제는 법적 책임을 져야죠. 이틀 뒤 나는 취리히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찾아 의료 및 심리 검증을 받았다. 노련한 미국인 의사가 3시간 동안 철저히 검사한 후 이렇게 말했다. 선자 여사님, 정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명료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따님은 단순히 재정적 이익을 되찾기 위해 법을 악용하려는 것 같군요.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사회복지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최 선자님, 영사관에서 받은 의료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따님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은 종결하고 지은 씨에게도 허위 민원 기록이 남게 될 겁니다. 잘 됐군요. 나는 짧게 답했다. 그날 밤 나는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다. 내 경험을 공개적으로 써야겠다. 더 이상 지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의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서였다. 4시간 동안 글을 써 내려갔다. 내 희생, 내 상처,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한 과정까지 20쪽에 달하는 긴 글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엄마의 사랑이 자기 파괴가 될 때 72세의 해방 기록. 나는 글을 중년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온라인 블로그에 보냈다. 일주일 뒤 편집자로부터 답장이 왔다. 선자님, 이야기가 너무 강렬하고 감동적입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선자님의 경험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내 경험을 다른 이들을 구하는 힘으로 써야 할 때였다. 2주 뒤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겼다. 40살 아들이 제 집에 얹혀 살며 월세도 안 내고 취직하라 하면 오히려 소리 지릅니다. 딸이 제 퇴직금으로만 살아가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작 저를 귀찮아해요. 댓글들은 상처와 공감의 기록들이었다. 나는 이제야 확신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딸은 제가 아플 땐 절대 오지 않으면서 휴가비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한 어머니의 댓글이었다. 나만 자식에게 이용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또 다른 고백도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인터뷰가 올라가고 일주일 뒤였다. 내 메일함에 나치근 주소가 들어온 것이다. 민수 전 사위였다. 어머니 유튜브 인터뷰 봤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께 했던 말과 그동안 대했던 태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얼마나 이용당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머니께 너무 의존하다 보니 차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었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아파서 못 온다라고 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크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드리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가족 중 누군가는 어머니께서 당하신 희생과 상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메일을 3번 읽고 나서야 답장을 쓸 수 있었다. 민수 씨, 솔직한 고백 고맙습니다. 하지만 늦은 사과가 상처를 되돌리진 못합니다. 이번 경험이 민수 씨를 더 나은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보라고 꼭 가르쳐 주세요. 비록 내 선택을 바꾸진 않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인정해 준 것은 오랜 세월 갈망했던 위안이었다. 스위스에서의 내 삶은 상상 이상으로 꽃피고 있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오래 잊었던 취미와 열정을 되찾았으며 마음의 평화와 재정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존엄을 되찾았다. 6달 뒤 봄 햇살이 따뜻한 어느 아침 또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흔들었다. 이웃이자 동지였던 이 여사였다. 선자 씨, 큰일 났어요. 지은이가 결국 집을 잃었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들이 걱정됐다. 무슨 일이죠?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했대요. 민수 씨가 끝내 안정된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연체가 계속돼서 결국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어제 지은이가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괜찮대요.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민수 씨도 공장에서 일하게 됐답니다. 수입은 적어도 안정적이라고 하더군요. 지은도 다시 일하러 나갔고요. 내 감정은 복잡했다. 그들의 불행이 즐겁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정의감을 느꼈다. 지은이가 뭐라 하던가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네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모든 걸 깨달았다고. 하지만 전 말했어요.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 치유할 수 없고 어떤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그리고 선자 씨가 지금 새 삶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알려줬죠. 맞는 말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지은의 빈말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평화를 쌓아왔다. 그날 오후 안 변호사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왔다. 선자 씨, 드디어 집 경매가 끝났습니다. 공동 서명자로서 투자금 1억 5천만 원의 이자를 더해 1억 8,500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스위스 계좌로 송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었다. 허공에 사라질 줄 알았던 돈이 오히려 불어나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매각 대금도 9,500만 원이 정산됐다. 합쳐서 거의 3억 원 가까운 자산을 회수한 셈이었다. 이제 내 순자산은 5억 원을 넘겼다. 72의 나이에 평생 가장 부유한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그날 밤 호숫가 단골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샴페인을 주문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던 그날에서 다시 시작해 이제는 존엄과 자유를 가진 여자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해 건배했다. 다음 날 나는 오래 고민했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쓰는 것.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독이 되는 가족관계에 갇힌 한국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실용적인 안내서였다. 스위스의 한 출판사에 원고 제안을 하자 여성 편집자인 브리기트가 즉시 관심을 보였다.
선자님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이 겪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인 자녀의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는 이제 드러내야 할 사회적 역병입니다. 나는 3개월 동안 몰두해 원고를 썼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사랑이 아플 때 72세의 엄마의 해방 기록. 제 책의 제목은 70세 이후 가족의 정서적 학대에서 벗어나기 닷였다. 책에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뿐 아니라 조종을 알아차리는 방법,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 그리고 자기 행복을 우선하는 용기를 찾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담겨 있었다. 출간 8개월 만에 책은 한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 세계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들은 놀라웠다. 책을 읽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저는 35살 난 아들을 여전히 부양하면서 제 삶을 희생하는 게 모성이라고 착각했어요. 이제는 거절한다고 제가 나쁜 엄마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마리아. 사랑이 자기 파괴일 필요는 없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멕시코의 카르멘. 책을 읽고 큰 집을 팔고 제 수입에 맞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로사. 그러나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편지는 출간 1년 후 30살의 젊은 엄마 안드레아라는 여성에게서 왔다. 선자 어머님, 저는 30살이고 제 어머니는 65이십니다. 평생을 저와 제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죠. 그런데 책을 읽으며 제가 지은 시처럼 제 엄마를 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지난날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제 꿈이 아니라 어머니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1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 내 고통이 다른 가정들의 파괴를 막는 데 쓰였다니 그보다 값진 의미가 있을까. 스위스에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우편함에 송을씨로 된 봉투가 도착했다. 필체가 낯이 걷지만 한참 생각해야 했다. 열어보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주들이었다. 이제 12살이 된 쌍둥이들이었다. 할머니, 아빠가 이제는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못된 말을 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떠나신 거라고요. 저희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왜 그러셨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우리가 크면 꼭 할머니 다에게 찾아뵙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편지에는 알프스 산맥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내 모습을 그린 아이들의 그림도 들어 있었다. 나는 슬픔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존엄을 지킨 내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답장을 썼다. 사랑하는 손주들아, 너희의 편지는 내가 수년 만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언제든 할머니의 마음과 집은 열려 있단다. 꼭 기억해라.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파괴하기도 한단다. 진정한 가족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 위에 세워지는 거란다. 지금 나는 75세. 자산은 8억 원을 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전 세계의 친구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지은은 내 생일 선물로 사라져달라 했고 나는 그 소원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나를 잃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되던 경제적 안정까지 잃었다는 사실이다. 내 사라짐은 딸에게 준 선물이었다. 하지만 새 삶은 나 자신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눈물과 희생, 모든 고통이 결국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다. 때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완전히 사라질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